자, 지금 또 2026년도 2회차입니다. 무선설비기사 안테나 엔지니어링 기출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는 이제 심굴식이라는 장중파대 접지 방식이 나왔네요. 우리가 접지 방식은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죠. 자, 우리가 장중파대 안테나는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 저항이 너무 크면 곤란하죠. 그래서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접지 방식에는요, 일단 땅의 성질, 대지의 도전율이 좋은 곳에 접지하는 방식이 첫 번째. 자, 땅을 깊게 판다 그랬죠. 땅을 깊게 파면 우리나라는 물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판이라는 걸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동자죠. 동판을 설치해서 안테나를 또 이렇게 접지를 한 다음에 흙을 덮으면 흙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목탄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흙을 덮어서 접지를 한다 그랬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깊게 굴을 파는 식이다. 그래서 심굴식이라고 그래요. 심굴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지 저항이 단위 길이당 15옴 정도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전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심굴식이에요. 그래서 굴을 파듯이 깊게 파가지고 안테나를 접지할 때 구리 동이죠. 동판을 내설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땅속에다 동판을 내설했다. 그래서 지중 동판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중 동판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심굴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거보다 접지장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두 번째. 자, 땅에다가 안테나를 접지할 때 한 점에서 접지를 하게 되면 접지장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테나의 접지점을 지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선입니다. 여러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산시켜서 접지 효과를 내게 되면 접지 저항을 더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이 지선이 전파가 발사되는 모양으로 사방팔방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사상 접지다. 이렇게 본다 해서. 그래서 방사상 접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접지 방식은 이 지선이 안테나 길이에 맞먹는 정도로 길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접지 방식도 까다롭죠. 그런 방식이 방사상 접지였습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단위 길이당 한 5옴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중전력용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접지장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자, 안테나를 이제 땅에다 접지를 할 때 땅 속에다가 이렇게 지선을 여러 개 설치하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안테나의 이 기저부 아래 부분에다가 접지를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여러 곳에다가 접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이렇게 여러 곳에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다중 접지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방식으로 이 다중 접지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접지장이 가장 적죠. 자, 단위 길이당 1 내지 2옴 정도의 접지장을 갖고 있고요. 대전력용으로 사용되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장중파대 안테나에서 땅의 성질이 좋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대지의 도전율이 극히 나쁜 곳이 있죠. 땅이 울퉁불퉁한다든지 지면 요철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수풀이 우거졌다든지 바위로 된 산이라든지 특히 이제 옥상 위 이런 데는 이렇게 깊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옥상이다 그러면 옥상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접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사람의 키가 닿으면 안 되니까 2.5m 이상에다가 도체로 만든 망, 도체망이죠. 도체망을 그물망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가 이 도체망에 흘러가지고 이 옥상 위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캐패시터 성분이 생겨서 이 실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흐르는 이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변이 전류에 의해서 접지 효과를 내는 이런 방식이 바로 가상 접지라겠죠. 일명 영어로는 카운터 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접지. 카운터 포이즈는
장중파대 안테나에서 접지하기 곤란한 곳에, 즉 대지의 도전율이 극히 나쁜 곳에 접지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상 접지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정확히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풀리죠. 심굴식의 용도로 적합한 거 맞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소전력용 송신 안테나다. 맞죠? 이게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대전력용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접지죠. 단파용은 아니에요. 장중파대 접지를 하는 거죠. 단파대 안테나는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2분의 람다 반파장 안테나죠. 다이폴과 동축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이죠. 사이에 정합 회로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분포종수 회로에 의한 정합이 있죠.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분포종수 회로에 의한 정합 방식이 아닌 걸 골라라. 종류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4분의 람다 임피던스 변환기에 의한 정합이 있죠. 이걸 일명 Q 변성기라고 해요. Q 변성기. 그래서 Q 변성기에 의한 정합 이렇게도 부르고, 그다음에 트랩에 의한 정합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스터브에 의한 정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터브에 의한 정합 또는 트랩에 의한 정합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에 따라서 T자 모양이면 T형, Y자 모양이면 Y형, 테이퍼 모양이면 테이퍼형 정합 회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와 감마가 있다 했죠. 오메가와 감마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종류를 먼저 외워주시고, 이런 이제 정합 회로는 이제 선로가 평행형 선로냐 불평형 선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다 했죠.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4번에 나와 있는 임피던스 변환기에 의한 정합 방법하고요. 이 4번에 나와 있는 테이퍼에 의한 정합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평행형 선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불평형 선로. 불평형 선로의 대표적인 게 동축 케이블이고요. 평행형 선로의 대표적인 게 평행 이선식이잖아요. 다 사용할 수 있는 정합 회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랩하고 Y형하고 T형은 다 뭐예요? 평형형 선로죠. 애들은 이 세 개는 다 평형형 선로. 선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선식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오메가와 감마 두 가지는요, 동축 케이블처럼 불평형 선로에 정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축 케이블과 정합할 수 있는 정합 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이제 동축 케이블과 이제 2분의 람다 안테나니까 동축 케이블과 정합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하고 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요거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죠. 그래서 4분의 람다 임피던스 변환기 테이퍼형 오메가와 감마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감마형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파 간에서의 또 임피던스 정합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네요. 도파 간에서의 정합의 종류는 4분의 람다 임피던스 변환기에 의한 정합 똑같죠. 일명 Q 변성기에 의한 정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터브, 다른 말로 트랩에 의한 정합. 이 두 가지는 동일하죠.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좀 틀립니다. 이제 도파간 창에 의한 정합이 있고요. 도체봉이라고 하는 포스트에 의한 정합이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아이솔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정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파간에서의 임피던스 정합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도체봉 나와 있고 아이솔레이터 나와 있고 도파간의 창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이플렉스에 의한 정합은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죠. 자, 오랜만에 빔 안테나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빔 안테나. 자, 우리가 이제 빔 안테나는 뭐 이름이 다 따로 있다 했죠. 대표적으로 빔 안테나라 그랬지. 빔 안테나라는 안테나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빔 안테나, 무슨 빔 안테나. 그래서 빔 안테나는 안테나 이름보다는 원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2분의 람다 이 안테나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시켜서 만든 안테나들을 통틀어서 빔 안테나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는 이 수평 도체 방향에 빔이 있는 게 아니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있다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알아둬야 돼요. 여기도 팔자 모양으로, 여기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으로 가는 요 빔하고 뒤로 가는 이 빔이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서로 감쇄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안테나와 이 안테나 간격은 얼마다? 2분의 람다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간격이나 길이를 물으면 항상 답이 4분의 람다인데 딱 하나예요. 안테나와 안테나 간격만 몇이어야 된다? 2분의 람다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앞으로 가는 빔이 이 뒤로 가는 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빔이 이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빔하고 전달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빔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이런 앞으로 가는 빔들의 합성에 의해서 이렇게 고이득의 고지향성을 낼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빔 안테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빔 안테나는 이름이 빔 안테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무슨 빔 안테나, 무슨 빔 안테나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하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 빔 안테나의 원리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득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득이 얼마나 높아지냐라는 거죠. 이득은 이 소자수 n입니다. 이 소자수를 n이라 그래요. 이 n의 제곱배만큼 커지고요. 그 다음에 R0분의 RR이다. 이 RR은 이 2분의 람다 하나의 복사저항입니다. 얼마예요? 73.13이죠. 2분의 람다 안테나의 복사저항은 외우시라겠죠. 73.13. 4분의 람다는 36.56.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빔 안테나 전체의 복사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값은 항상 주어지죠. 이건 안 주어져요. 외우셔야 됩니다. 소자수는 여러분들이 세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전체 이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득 구하는 공식까지 정리하시면 그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빔 안테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자, 마르코니형, 그 다음에 텔레푼켄형, 그 다음에 스텔바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나오면요 평상시 못 보던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걸 골라라 할 때도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맞는 걸 골라라 해도 아 틀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 나오는 이렇게 종류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향성이 L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이득의 고지향성. 이런 특징은 꼭 외우셔야죠. 그래서 지향성이 L이라단 말은 고지향성이다. 이런 말이니까 맞겠죠. 그다음에 큰 복사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이득이 크니까 당연히 큰 복사 전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 주로 낮은 주파수. 이건 장파잖아요. 장파. 이 빔 안테나는 주파수대를 외우시라 했죠. 단파대의 대표적인 안테나죠. 그래서 장파대역 이하에 사용된다. 땡이죠. 그래서 장중파대가 아닌 단파대의 대표적인 안테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대별로 안테나의 종류는 필히 숙지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시더라도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역헬령 안테나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원래는 4분의 람다 수익 접지 안테나는 여기 접지를 하고요. 요 길이가 4분의 람다 길이로 만들어야만 복사 효율이 좋죠. 근데 이제 4분의 람다 안테나는 장중파대의 기본 안테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 안테나예요. 근데 이제 장중파대는 주파수가 낮다 보니까 이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안테나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설치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설치가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만큼을 우리가 설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길이만큼을 이렇게 이게 X다 L이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할까?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만큼을 이렇게 옆으로 눕힌 형태로 안테나를 만들게 되면 이 길이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긴 모양이 L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역L형 안테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4분의 람다 수익접지 안테나는 이 전류 분포가요. 이렇게 된다겠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수평부라고 하는데 이걸 수평부라고 하죠.
수평부라고 하죠. 이 수평부를 닮으면서 이 전류 분포가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이렇게 점선, 여기는 없으니까 점선은 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직선 모양으로 전류 분포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거를 적당하게 자르면, 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고 한다면 요 높이가 바로 이 역혈량 안테나의 시료고인데, 이 수평부 때문에 지면과 뭐가 생겨요? 캐패시터 C 성분이 생겨서 이 안테나에는 원래 R, L, C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구하면 원래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수평부를 둠으로써 이 병렬 성분으로 C 성분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병렬로 생기면 C는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커집니다.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죠. 즉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죠. 그러니까 이제 파장은 주파수의 역수니까 길어지는 효과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테나 길이하고 파장은 비례하니까 안테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피노키오 코처럼 실제로 쭉 늘어나냐? 그게 아니라 이 능력의 길이인 시료고죠. 시료고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혈량 안테나의 효과, 공진 주파수가 낮아져서 공진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료고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 것이 이 수평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평부는 전파를 복사하지는 못해요. 전파를 발사하지는 못한다는 강조 드렸죠.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역혈량 안테나의 수평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수평부는 수직 편파 복사되어 수신 전압을 유기시킨다. 내가 이제 전파가 복사되는 역할을 이 수평부가 한다겠어요? 못 한다겠어요? 못 한다고 이론 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수평부는 전파를 복사하는 역할은 못 하고요. 이 수평부 때문에 지면과의 캐패시턴부 C 성분이 병렬로 생김으로써 공진 주파수는 낮춰주고요. 공진 파장은 길게 해줌으로써 안테나의 시료고를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확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향성을 주어 전개 강도를 크게 한다. 시료고가 좋아진다는 것은 안테나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성을 주어 전개 강도를 크게 한다. 신호의 세기를 크게 한다. 맞죠? 그다음에 상부의 정전 용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병렬로 이 시성분이 커진다는 거죠. 시료고를 증대시킨다. 맞는 거죠. 우리 안테나의 윗부분을 이용해서 안테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탑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탑로딩의 일종이죠. 이 역혈량 안테나와 정관형 안테나가 이제 탑로딩에 우리가 배운 안테나 중에서 대표적인 거죠. 일종으로 대지와 정전 용량을 갖나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마이크로파 평면 안테나가 아닌 거 그랬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평면 안테나. 초창기에 썼던 마이크로 스트립이 나왔네요. 이건 초창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평면 안테나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CPW 급전 슬롯 안테나입니다. 이 슬롯 안테나도 대표적인 평면 안테나예요. 자, 그다음에 기판 집적 도파간 슬롯 배열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 안테나들은 대표적인 평면 안테나예요. 자, 리프렉터 안테나는 대표적인 이제 리프렉터 안테나의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파라볼라 안테나, 뭐 카세그레인 안테나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처럼 생긴 것을 리플렉터 안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입체형이죠. 평면이 아니라 입체형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따로 그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강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인터넷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흑백 전환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러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죠. 그래서 이제 그 1, 2, 3, 4번에 해당되는 안테나. 이게 이제 슬롯을 어레이시킨 대표적인 슬롯 안테나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리플렉터 안테나. 여기 카세그린 안테나를 그려왔는데
파라볼라 안테나나 카세그린 안테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플렉터 안테나예요.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파의 회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전파의 회절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했어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 현상이 강하죠. 그래서 회절성에서는 주파수가 어때요? 낮을수록.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파장이 길다는 소리죠. 그럴수록 회절 현상은 심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의 끝이 날카로울수록 회절 현상은 심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뭐냐? 전파가 장애물의 모서리나 산, 건물 등에 부딪힐 때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현상. 이것을 회절 현상이라고 하죠. 자, 2번. 회절은 전파가 직진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일부 신호가 도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주파수가 낮고, 아까 주파수가 낮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길수록, 그죠? 회절이 잘 일어난다. 맞잖아요.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을수록 장애물 뒤쪽으로 더 파가 더 돌아온다. 즉 회절파가 더 많이 생긴다. 틀린 말이죠.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길고 장애물의 끝이 날카말수록 뾰족할수록 뒤로 휘감고 도는 회절 성분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파수가 3GHz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의 이득이 10dBI다. 이 I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아이소트로피라고 해서 등방성 안테나가 기준일 때의 dB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안테나의 실효 면적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입체형 안테나, 개구면 안테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구하는 공식은 꼭 외우라겠어요. 우리가 이제 극초단파대 이상에서는 절대 이득을 따른다 했죠. 절대 이득은 자, 람다 제곱분의 4파이 A2다. 이 A는 이제 실효 개구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개구 면적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안테나의 개구 면적이 있고 능력의 면적이 있는데 이 능력의 면적을 실효 개구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구 효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개구 효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람다 제곱분의 4파이 A 그다음에 개구 효율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겠죠, 제가 안테나 이론 때. 여기서 구하라는 건 이제 실효 면적이에요. 이게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 개구 면적은 4파이를 넘기면 분모로 가겠죠. 그다음에 절대 이득이 여기 있고요. 곱하기 람다 제곱은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람다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F분의 C로 구해야죠. 자,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그다음에 주파수는 3기가니까 3 곱하기 10의 9승.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0.1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4파이 분의 이득은 10이라고 주어졌고요. 10 곱하기 그 다음에 람다는 0.1로 주었으니까 0.1의 제곱 이렇게 이걸 구하시면 돼요. 계산기 누르시면 약 7.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실효 개구 면적이니까 이제 메타 제곱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자, 2번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안테나의 기준 및 기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등방성 안테나는 이제 등방성 안테나는 제가 그랬죠. 이게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 아래, 좌우, 사방, 팔방 전체가 다 빔의 크기가 일정하게 빔을 발사하는 안테나를 등방성 안테나라고 했어요. 등방성 안테나는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파를 방사한다고 가정한 이상적인 기준 안테나죠. 그다음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전체 길이가 대략 2분의 람다죠. 그래서 이제 파장의 절반이라고 해서 반파장 안테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본적인 기준 안테나로 사용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에 한다 수직 접지 안테나가 나오죠. 접지면이 없어도 공중에 단독으로 설치하면 항상 정상적으로 분양하는데 이거는 이제 장중파 때죠. 장중파 때 안테나의 기본 안테나죠. 장중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안테나가 4번에 한다 수직 접지 안테나예요. 그래서 얘는 접지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접지를 해줘야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한다 수직 접지 안테나는 접지면 아래에 반대 방향에 영상 안테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제 2분의 람다 다이폴과 유사한 효과를 얻죠. 이게 땅이라면요. 4분의 람다 안테나는 이렇게 땅에다 접지해 놓은 안테나죠.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라겠어요? 4분의 람다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웠다 해서 수직 안테나라고 하고 접지를 했다 해서 접지 안테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분의 람다를 이제 공부시킬 때 제가 4분의 람다 안테나를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이게 접지점이라겠죠. 여기가 이제 4분의 람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이쪽에도 4분의 람다를 하나 만들어서 회로적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만든 안테나가 전체 길이가 4분의 람다면 몇이 돼요? 2분의 람다다 해서 2분의 람다 수평 비접지 안테나다 이렇게 부른다겠죠. 그래서 그릴 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그리겠다.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치 이게 땅이면요. 그림자를 딱 붙이면 그림자 영자예요. 그림자를 딱 하시면 여기에 4분의 람다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2분의 람다 안테나와 유사해서 특징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료고도 4분의 람다는 2파이분의 람다라고 한다면 2분의 람다는 파이분의 람다로 2배가 크고요. 그죠? 방사정도 4분의 람다가 36.56 오음이라고 한다면 2분의 람다는 73.13으로 2배가 된다겠죠? 이게 이제 사실 36.56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데 반원을 하다 보니까 없애버렸기 때문에 없어져서 이게 딱 2배로 안 보이지만 2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그림자 모양으로 그린다면 2분의 람다 특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람다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우리가 이제 도선이 있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주변에 자계라는 것이 회전을 한다. 근데 이 전류를 세게, 이게 전류를 양을 많게 이렇게 흘리게 되면 회전하는 이 자계가 더 많이 생기겠죠. 반대도 성립한다겠어요. 도선의 주변에다가 자계를 회전시키면 없던 전류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나머지가 이제 이 자계의 회전 방향. 그래서 이 자계가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죠. 이게 파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선속. 이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기기전력을 E라고 한다면요. 유기기전력은 마이너스 N이죠. 이 N은 이제 코일을 감는 권선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D파이, DT죠. 이 파이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선속이죠. 그래서 이 미분은 이제 변화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한 것이 유도기전력이죠. 마찬가지 권선수에도 비례합니다. 이건 이제 방향이에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즉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맞는 거죠.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죠. 맞는 문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 정확하다.
그다음에 전압이 일정하면 자, 코일의 감은 수와 관계없이 유도 기전력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코일의 감는 수하고 이 권선 수하고 기전력, 유도 기전력하고는 어때요? 비례 관계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이 유도 기전력은 항상 일정하다. 땡입니다.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코일의 면적이 변해도 유기 기전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파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장 B에다가 그 다음에 코일의 면적 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선속은요, 이 자기 선속은 이 면적이 변하면 자기 선속이 변해요. 그러면 이 자기 선속이 변하면요, 이게 이거잖아요. 변화율이잖아요. 유도 기전력은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 틀리고 2번만 맞았다라는 거예요.